여기에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신했던 아시아 국가들까지 확진자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태 초기 K방역 모범국으로 손꼽혔던 대한민국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에 강력한 봉쇄로 방역에 성공했다는 홍콩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신규 확진자가 128명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6일 연속 1일 1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14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은 모임 인원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제한하는 등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다낭발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초기에 무리할 정도로 봉쇄 정책을 펼쳤고 중국과 인접해 있는데도 100일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청정국이라 불리며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봉쇄를 통한 방역이 한순간에 뚫린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다낭에서 격리된 사람을 검사한 결과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1일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3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6명으로 해외 유입 사례가 22명, 국내 지역 발생은 14명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는 최근 6일 연속 10명 안팎으로 가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봉쇄 정책을 쓰지 않고 검사, 추적, 격리와 같은 방식으로 확진자를 구별해 감염 확산을 막았던 한국은 다시금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K방역은 초기보다도 2차 유행이라 불리는 최근에 더욱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봉쇄 정책을 쓰거나 제대로 방역 정책을 쓰지 않은 국가들은 갑자기 방역이 뚫리자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 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상황에 홍콩과 베트남에 이어 확진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초기 올림픽 유치 때문에 검사를 적게 해서 감염 확산 실태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던 일본은 이제 그 실체를 점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일본에선 수도 도쿄도 367명을 비롯하여 1301명의 확진 판정을 받아 이틀 연속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또한 31일에는 1557명으로 또다시 신기록을 경신하며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발령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을 다시 발령해 사회 경제활동을 전면적으로 축소시킬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긴급사태 재발령서를 일축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확산 속도는 긴급사태 당시보다 4배나 늘었음에도 일본 당국은 아직도 괜찮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못 믿겠다며 일본의 지자체들은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오키나와는 독자적인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수도 도쿄도에서도 확진자 463명이 새로 보고돼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도의 독자적인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도쿄도도 긴급사태를 발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과 언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둔형 직무 행태를 이어가는 아베 총리를 향해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지난달 31일 일면에 총리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제목의 도요다 유치 논설 부주간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도요다 부주간은 아베 총리는 5일 정기국회가 폐회한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이후로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정기국회 폐회 중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요다 부주간은 이 칼럼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것이 우리들 미디어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하면서 3개의 질문을 하며 답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재확산되는데도 긴급사태를 선포하지 않는 이유, 감염 확산 속에 여행 장려 사업인 고투 캠페인을 앞당겨 시작한 이유, 유전자 증폭 검사를 확충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이 같은 질문과 전면에 나서라는 요구에도 아베 총리는 아직도 뒤에 숨어 있으며 최근 유일한 감염 대책으로 마스크 8천만 장을 배포하기란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최대 규모의 감염 확산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행을 진작시킨다며 고투 트래블을 강행하거나 뒤에서 침묵한 이유는 바로 돈, 경제 때문이었습니다. 긴급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였지만 허술한 방역체계는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감염을 더욱 확산시켜 경제를 위협하는 결과를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 내각부는 30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동향 지수 연구회를 열고 일본 경제 경기 확대 국면이 2018년 10월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도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끝이 나고 있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30일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올해 실제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플러스 1.4%에서 마이너스 4.5%로 대폭 하향해 수정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GDP 성장률과 관련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마이너스 4.5%로 전망치는 하락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OECD에서 바이러스 확산 시나리오별 경제성장 전망 그래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충격이 한 번 왔을 때 GDP가 마이너스 1.2%로 예측됐고 감염병 충격이 두 번 왔을 때 GDP가 마이너스 2.5%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한국은 단연 1등이었고 2등 호주와 비교해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선봉에 있는 미국과 독일은 최악의 성장률을 보이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국은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 독일의 2분기 경장 성장률은 연율 환산으로 마이너스 34.7%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분기 유로존 성장률은 연율 기준 마이너스 40%로 예측되었고 인도는 마이너스 40%, 브라질은 마이너스 51%로 보는 등 각국은 최악의 실적을 피해가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올 2분기 마이너스 3.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연율로 따져도 마이너스 12.7%였습니다. 한국의 올해 2분기 성적표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다른 글로벌 주요 경쟁국들에 비하면 가장 선방한 성적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모범적인 K-방역으로 감염의 확산을 막는 동시에 경제적 타격도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WHO는 지난달 30일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얻은 교훈을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진국의 바이러스 초기 대응 능력을 과대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처럼 상황 반전이 가능하다. WHO가 선진국이라 불려왔던 부유한 국가들에 대한 오판을 지적하며 스스로의 과오를 확인한 것입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사무차장은 시계를 6개월 전으로 돌린다면 선진국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마리아 판케르코오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한국의 사례에서 보듯 발병 상황을 반전시키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O의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에 무너진 선진국들의 희망이 한국이라며 한국을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감염병 사태 위기에서 강한 한국의 힘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최근 미국 월프를 제치고 상반기 세계 1위의 가전회사가 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감염병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망을 넘는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LG전자는 올 2분기 매출액 12조 8,338억 원, 영업이익 4,9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전체로 볼 때 LG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월풀을 압도했는데 영업이익만 월풀의 3배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31일 인도의 한국어가 정규 교육과정의 제2외국어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의 반중 정서 때문에 중국어는 제외됐다고 했습니다. 제2의 중국이라 불리는 거대한 인도 시장에서 한국은 최근 인도에서 불고 있는 중국 불매운동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산 스마트폰이나 가전을 대체해 삼성과 LG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OECD가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와 올해 명목 GDP 성장률 전망을 종합한 결과 한국 순위가 기존 10위에서 8위로 뛰어오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8위에서 11위로 내려간 지 1년 만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팬데믹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향후 세계 질서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존경한다. 나의 친구 아베 총리와 골프를 치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너무나 잘 지냈다. 그런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끔찍한 사람들이었고 미국이 왜 그동안 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르겠다. 한국은 미국에 돈을 주지 않는다. 최근 한국 사위로 잘 알려진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이 트럼프가 한 발언을 폭로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호건 주지사의 아내 김유미 여사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김유미 여사는 메릴랜드주의 퍼스트레이디로 지내면서 나는 한국인의 딸이다. 나의 정체성은 바로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라고 외치며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섰는데, 이런 김유미 여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끔찍했다 등의 선을 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남편인 레리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가에서 모욕을 퍼부을 때 유미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상처받고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분명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어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예의 바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레리 호건은 이 말도 함께 전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동영상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는데, 미국 최초의 한국인 영부인으로서 김유미 씨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 주었다. 그리고는 나를 한국 국민의 사위라 불러주었다. 이 말은 나와 내 아내에게 아주 큰 힘이다. 이렇게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 소속 주지사조차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한국에서 방위비를 훨씬 더 많이 받아가겠다는 내용이 담긴 극비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출된 내용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용 엄포인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일부 병력 감축을 포함한 여러 옵션들을 검토 중이다. 최근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것처럼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전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의 미군 배치 현황을 보시면 일본이 5만 5천 명으로 가장 많고 독일 3만 5천 명, 한국 2만 6천 명 순입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오는 9월까지 9,500명 감축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독일 일간지 빌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에는 2만 5천 명의 미군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독일이 미국의 유럽 핵심 거점인 것을 고려한다면 충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감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해온 미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 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 미국이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펜타곤이 여러 주한미군 감축 옵션들을 마련한 뒤 이를 백악관에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펜타곤은 미국 국방부의 본청 청사로 미국 국방부가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트럼프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미국에서조차 벌써 심상치 않은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동아시아의 화약고인 한국에서 미군을 일부라도 철수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의 미군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리는 신호로 울려 퍼질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미국 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호의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의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결정한 일이다 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분담금을 더 내게 하려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나는 그런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의 글로벌 입지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WTO 사무총장의 유명희 본부장이, OECD 사무총장에는 강경화 장관이, WHO 사무총장에는 한국의 정은경 본부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고, 심지어 미국 내에서조차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그린 뉴딜 경제 정책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할 경우 주한미군을 과감하게 감축해야 한다는 역제안의 무게가 실리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협상의 히든카드인 줄 알았던 주한미군 감축 옵션이 현실에서는 한국의 강력한 협상카드가 되어버린 것이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현재 미국이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향상된 한국의 국방력을 감안한다면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과다하게 배치돼 있다. 28,500명 중에서 1만 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다고 미국에 제안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당장 한국에서 철수한 1만 명의 미군을 위해 3,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매년 지출해야 하고, 이들을 다른 해외 국가에 이동 배치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에서 이들이 생활 및 훈련할 시설들에 추가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곧 미국의 지갑에서 수천억 원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미국 입장에서 더 두려운 것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실패할 수 있는 데다가 미국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인도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통한 눈부신 성과로 떠오르는 태양이라 불리고 있는 한국에 도움을 더 이상